중국에서 도움을 구하는 동안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스크바는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군대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푸틴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날 밤 러시아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전체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5월 18일 밤 흑해에서 러시아 샤헤드 드론이 KSL 다양이라는 중국 소유의 화물선에 충돌했다. 갑판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중국 국적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불을 껐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부르던 나라와의 마지막 신뢰의 조각. 젤렌스키에 따르면 러시아는 바다에 어떤 배가 있는지 모를 리 없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 이상으로 보였다. 해군 대변인 플레텐추크는 더욱 날카로웠다. 중국 방문 전에 중국 선원들이 탄 중국 선박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 외교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러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만큼 충분히 능숙한 체스 선수들이었다. 그러나 베이징은 여전히 이 공격을 한 문장으로 일축했다. 비난도 항의도 없었다. 그리고 푸틴이 베이징에 도착한 바로 그날, 로이터는 중국이 비밀리에 200명의 러시아 군인을 훈련시켰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사건 2개가 48시간 내에 발생했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베이징에서 푸틴이 실제로 직면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 이상 파트너십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에게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입니다. 푸틴의 베이징 방문을 이해하려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은 베이징, 같은 레드카펫, 같은 시진핑. 하지만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트럼프였고 트럼프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테이블에서 일어섰을 때 그는 연간 170억 달러 규모의 농업 계약, 200대의 보잉 항공기 주문, 그리고 시진핑의 9월 워싱턴 방문 약속을 얻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였다. 세계 최대 경제국의 입장에서 협상된 결과였다. 일주일 후 푸틴이 같은 방에 들어섰다. 페스코프, 라브로프, 세친, 밀러, 데리파스카, 러시아의 전체 국가기구가 사실상 베이징으로 옮겨졌다.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매우 심각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석유, 가스, 석탄, 중국이 이미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원자재들. 양자 무역은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여 245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역의 구조를 보십시오. 러시아는 원자재를 판매하고 중국은 기술과 제조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것은 파트너십 테이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식민지 경제처럼 보입니다. 시베리아의 힘 2는 이 그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푸틴은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재배치하여 전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이 파이프라인 계약을 수년간 원해왔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지연해왔습니다.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경에 도달하면 우리는 가격을 볼 것입니다. 가즈프롬은 양해각서를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공식 매체에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시 주석의 입에서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명식 사진조차 없다. 채텀하우스 분석가 티모시 애쉬는 푸틴이 시진핑보다 훨씬 더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이제 작은 의존적 파트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트럼프는 세계 최대 경제국과 함께 왔다. 푸틴은 축소되는 경제와 함께 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푸틴이 여전히 베이징에 있을 때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푸틴이 시진핑과 악수할 때 로이터는 5월 19일에 세 개의 유럽 정보기관과 검토한 문서에 기반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2025년 말에 약 200명의 러시아 군인을 비밀리에 훈련시켰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훈련은 2025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서들은 몇 달 동안 정보기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푸틴이 베이징에 도착한 바로 그날, 러시아가 중국 선박을 공격한 지 24시간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 유출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방의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중립성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계산이었다. 중국도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협정에 서명했지만 유출은 베이징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강력했다. 너희가 내 배를 공격했지만 내가 너희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 대공격 몇 시간 후 세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상기시켜주겠다는 반격이었다. 파트너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 메커니즘이다. 중국은 러시아를 버리지도 보호하지도 않는다.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외교 테이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영토 내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조용한 점령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도를 열고 러시아의 동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랄 산맥까지 펼쳐진 광대한 지리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2022년에 서방 기업들을 잃은 후 그 공백을 중국에 열었습니다. 중국 투자를 위한 첨단 경제구역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2023년에 중국의 국내 무역을 위한 중개 허브로 개방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목재, 석탄, 광물을 채굴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은 러시아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직접 중국의 필요로 들어갑니다. 국경의 인구 통계는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서쪽으로 이주하고 마을은 비어갑니다. 국경의 중국 쪽에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 격차는 중국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국경 도시 블라고베신스크에서는 학교에서 집중적인 중국어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자 면제 입국 협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한 나라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인프라, 인구 통계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19세기에 차르 러시아는 불평등 조약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오늘날의 극동 지역인 66만 5천 제곱마일 이상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소련은 1919년에 이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반복했습니다. 중국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한 중국 언론인의 시베리아 회복에 관한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식 정책은 아니지만 집단 기억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극동 지역만이 아닙니다. 북극을 보세요. 중국은 북극과 지리적 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북극 근처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해안을 따라가는 북극해 항로는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의 여정을 40% 단축시킵니다. 중국은 이 경로를 1대1로 구성해 극지 확장, 즉 북극 실크로드로 규정했습니다. 2025년에 중국의 해운업체들은 이 항로에서 기록적인 수의 항해를 완료했습니다. 호스코와 뉴쇼핑은 러시아의 북극 항구인 무르만스크, 세베타, 아르한겔스크에 자체 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으로 철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에 대해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서방 제재로 데이터 제공업체들이 차단되었습니다. 한 분석가가 말하길 중국은 단순히 통로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기초에 자신을 심고 있다. 러시아는 이 인프라를 건설할 자금도 기술도 없다. 중국은 내가 투자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는 공짜가 아니다.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를 기억하라. 부채를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은 중국의 99년 임대로 넘겨졌습니다. 파키스탄의 과자르 항구, 지부티의 군사기지, 미얀마의 파이프라인. 1대1로의 모든 정거장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투자, 부채, 의존, 사실상의 통제. 러시아의 북극 항구에서 비슷한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멀어 보이지만 러시아의 부채가 증가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거리는 매년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연결하면 중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북극 항로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얻으며 에너지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군사 훈련을 통해 전쟁 능력을 자신에게 묻고 내비게이션 위성에서 드론 부품에 이르는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중립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복 없는 식민지와의 21세기 버전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영국이 19세기 이집트에 했던 것,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했던 것과 같습니다.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돈, 인프라, 기술 의존성, 인구 통계가 같은 결과를 이룹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푸틴이 다극 세계 질서를 위해 중국과 협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단극 의존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축이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중국 선박을 공격한 샤헤드 드론의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중국 기업들은 샤헤드 드론 생산에 6,1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자신의 선박을 공격하는 드론을 만드는데 자신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무한한 파트너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중국은 선박 공격에 대해 침묵했을까요? 베이징은 감정적이지 않고 실용적입니다. 러시아는 중국 무역의 3%에 불과합니다. 중국에게 러시아는 필수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렴한 에너지원, 원자재 창고, 서방에 대한 지정학적 완충지대일 뿐입니다. 허물선에 대한 공격은 이 방정식을 깨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메시지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서주가 중요하다. 그리고 200명의 군인 훈련 폭로는 이 실용주의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중국은 러시아를 훈련시키면서도 선박 공격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둘 다 같은 계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계속 싸우게 하여 서방에 집중하게 하고 유럽의 관심을 러시아에 머물게 하며 에너지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북극 접근을 확대하며 극동에서의 영향력을 조용히 키우게 하다. 중국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승리하지도 패배하지도 않고 계속 싸우면서 의존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승리하면 강해지고 중국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붕괴되면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핵무기, 난민 위기, 예측 불가능한 결과. 중국은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러시아가 관리 가능한 위기 상태에 머물러 계속 싸우고 계속 약해지고 계속 중국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통제된 러시아보다 통제되지 않은 러시아가 더 저렴합니다. 절박한 판매자는 협상할 수 없고 중국은 그 절박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푸틴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을까요? 그에게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5날의 연대기를 보세요. 절망의 지도입니다. 5월 15일에 그는 전쟁의 최대 공격을 키이우에 가했습니다. 3,000개 이상의 드론, 1,300개의 폭탄, 74개의 미사일. 5월 17일에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모스크바를 타격하며 보복했습니다. 셰레메티에보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정유소들이 불탔습니다. 1,800만 명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의 자체 방공망이 자국의 아파트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5월 18일에 페스코프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중국 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5월 19일에 푸틴은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지도자가 다른 대륙에 있는 동안 수도는 불타고 있었다. 역사는 1904년 도거뱅크 사건과 유사점을 제공한다. 북해의 러시아 발투 함대가 일본 어뢰정으로 착각하고 영국 어선에 발포했다. 외교 위기, 국제 중재, 막대한 보상. 그 경우 러시아는 적어도 보상금을 지불할 자원을 찾았다. 오늘날 동맹국의 배를 공격하지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돈조차 없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당사자는 동맹국이 아니었던 영국이 아니다. 러시아의 생존이 의존하는 중국이다. 모스크바가 불타고 군대가 피를 흘리고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서방은 제재로 문을 닫았습니다. 인도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라는 자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탄약을 제공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만 남아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세요. 매월 3만 5천 명의 사상자가 전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원은 부족합니다. 탄약률은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51 10억 달러의 부채로 알제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중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그림자 함대가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 모든 전선이 무너지는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의 조건, 중국의 가격, 중국의 이익에 맞춰진 40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외찰, 군사 패배, 그리고 강대국에 대한 의존 증가. 오스만 제국은 두윤 후 우무미에를 통해 재정 주권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중국의 동시베리아에서의 조용한 확장, 북극에서의 투자 요구, 그리고 모든 에너지 거래에서의 강화된 조건들, 이러한 추세의 방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러시아를 버릴까요? 현실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버리지 않겠지만 포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계산적인 것으로 러시아를 싸게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서방 시장을 잃었습니다. 중국에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기술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훈련을 위해서도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최소한만 돌려줍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그는 미중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모스크바에서 경고음처럼 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징이 워싱턴과의 관계를 모스크바와의 관계보다 우선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었고 심지어 선박 공격을 비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비난은 러시아와의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은 저렴한 석유 흐름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중국은 실용적입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안전까지 희생할 만큼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을 보세요. 중국은 비밀리에 러시아군인 2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중 용도 물자를 공급합니다. 양자 무역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면서 중국은 러시아 석유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러시아를 생명 유지 상태로 두고 죽게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죽은 러시아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강한 러시아는 중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냉혹한 지정학적 계산 중 하나로 보입니다. 선박 공격, 비밀 훈련, 그리고 61만 달러 상당의 드론 부품. 이러한 축적은 중국의 국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만, 남중국해, 태평양에 대한 계산에서 평화적 부상서사는 누출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측의 강도를 저울질하며 입장을 조정하는 국가들은 이제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오늘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 파트너십이 내게 어떤 비용을 철회하는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푸틴은 남은 카드가 없을 것이고 푸틴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시진핑의 눈을 바라보며 친애하는 친구라고 말할 때 그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회계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40개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 갔지만 실제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모스크바가 불타고 그의 군대가 피를 흘리며 그의 정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의 유일한 문이었다. 그는 동맹국의 부품으로 만든 드론으로 동맹국의 배를 불태운 후 그 문을 통과했으며 동맹국에 의해 훈련된 군인들과 함께했지만 동맹국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침묵이 베이징의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같은 주에 같은 방에서 강력한 위치에서 앉아 있었다. 지정학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푸틴은 배안이 없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차이는 힘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트럼프는 배안이 있습니다. 푸틴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무제한 파트너십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무제한인 것은 푸틴의 양보입니다. 중국 자본이 조용히 동시베리아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프라가 북극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조건은 에너지 거래마다 더 무거워지고 푸틴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모든 협정에 서명합니다. 이것을 파트너십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의존성 관리가 더 정확해 보이며 의존하는 쪽은 날이 갈수록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